8월 20일 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덥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부터 비로소 좀 날씨가 선선해지는 부분이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세를 떨더니 어느 순간 지금 슬슬 폭염이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권력의 이치도 이와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참 위세를 떨 때 이 폭염처럼 사라지는 날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지지율이 다시 2% 올라서 역대 최저 58에서 60으로 올랐다. 남북회담 발표 때문이다 이랬지만은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CBS 두 회사 간의 조인트된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대비 1.3% 떨어진 56.3이라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자, 한 회사씩 돌아가면서 봐주는지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가끔씩은 올라간 뜬금없는 조사가 나오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추락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별별 특강에서 애프터 문재인 이후에 보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가졌던 성장 위주의 보수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득권을 향한 보수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2시간 한 반쯤을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별로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문 정권은 확실히 망한다. 그러면 보수가 어떻게 집권해야 되는가? 제목을 이렇게 붙일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간에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엄청난 비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혀 근거 없는 기성 언론들 자신의 잘못을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행동을 보수 유튜버들에게 비판하는 것이고 일부는 그들의 지적이 일면 또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뼈아픈 진실을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대중들은 자극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쾌감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을 원하지 현실을 날카롭게 도려내서 후벼파면서 문재인이 망해도 천국이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갈 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별의별 딴지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책 읽어서 안다고 그것이 공부가 아니라요. 가장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뛰어넘는 게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다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로 얄팍하게 알거나 좀 지 전문성이 있어서 아는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지식들이 여기저기 서로 섞여서 커넥티드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야말로 통섭, 이것저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반짝이는 고찰의 순간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언제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이 4개 회사가 3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이 4개 회사의 가치가 큽니다. GDP보다도요. 그런데 이 4회사가 지금 이 IT 상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행태들이 그야말로 기성 이 제조업이나 산업들을 거의 다 붕괴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이 올 것 같습니까? 지옥이 올 것 같습니까? 이 4회사를 경쟁을 할 수 있는
한국에 산업이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도 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데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항상 회의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그 지식이 전부다라고 바라보면 언젠가는 큰 코 다칠 순간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첫 이야기는요. 지난 주말에 난리 났습니다. 문재인권의 일자리가 지금 고용 재앙이다, 고용 참사다라고까지, 고용 재난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꼭 이런 거는 금요일날 발표해서 주말에 소화하고 주중에는 또 대책이 강구되는 이런 형태로 문정권이 이 충격적 뉴스를 발표하는 순간이 매우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뉴스 트는 요일이라 해서 꼭 어떤 정권 때에는 불금, 뭐 금요일날 한잔 한다 이런 생각도 기자들은 못했다. 왜? 꼭 금요일날 오후쯤에 주요한 사건들을 정권이 공개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자들이 모여서 으쌰으쌰도 좀 했는데 역시 또 슬그머니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자료를 이렇게 풀었다. 나쁜 뉴스는 금요일에 제공하라는 것은 홍보 담당자에게는 불문율이라는 겁니다. 주 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금요일 뉴스 주목도는 더 떨어졌어요. 왜? 금요일은 오후만 되면 이제 쉬는 분위기가 되면서 뉴스를 갖다가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또 모여 있어야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눈으로 계속 뉴스를 확산시켜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SNS로도 주고받을 건데 떨어져 있으니까 자신의 일 아닌 뉴스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은 뭐 소수의 뉴스에 집착하는 사람 빼놓고는 별로 그러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토요일 지면은 신문에 5, 6년 전부터 양이 확 줄었고 또 최근에는 토요일에 신문을 안 내는 회사도 있고 또 인터넷 뉴스 조회도 주말이 되면 60, 70%로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일요일 날 또는 월요일 날 발표하고 나쁜 뉴스는 금요일 날 발표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매달 고용 동향을 발표하지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고용 시장이 정상이던 작년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7월 달에 3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이라고 보면 30에서 40만 명 사이에 전년도의 같은 달에 비한 이 취업자 증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본격적으로 고용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1월 달, 그러니까 2017년 1월보다 33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느낌이 이상해졌습니다. 10만 4천 명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작년 2월 달보다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 10만 4천으로 떨어지더니만 3월에는 11만 2천, 4월에는 12만 3천, 5월에는 7만 2천, 이제 10만 명대에서 한 자릿수 만 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에 10만 6천이라 해서 좀 늘어나는가 했는데 7월 달에 5천 명이라는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권은 이 숫자 발표가 나기 직전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 숫자 발표에 대해 고심하고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금요일 전에 먼저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6개월 지금 연속 10만 명 안팎에서 맴돌다가 급기야 7월 달에 0%대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런 상황은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이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7천 명, 도소매, 숙박, 음식, 시설관리 취업자는 18만 명이 넘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실업자는 103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1,000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들은 공무원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 얼마나 고용 사정이 심각해지고 있나라는 부분은 고용 재앙의 충격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 즉 누구나 기술 없이 배우지 않고 쉽게 몸으로 때우는 일자리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없는 사람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것이 실정되는 거죠. 자, 서민들이 주로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이들을 위한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내어걸고 이 난리를 빚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최저임금 16% 인상을 해서 7,530원을 시행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처벌은 6개월 유예했습니다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해서 그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월급이 100만 원 줄었네, 200만 원 줄었네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7월 14일에는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로 11% 정도 올려서 8,350원이라고 발표를 했고, 급기야 7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7월달 고용 현황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7월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는 10만 8천 명이 줄었고, 일용직 근로자는 12만 4천 명이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자, 임시직은 2016년 9월 이후 23개월째 줄고 있고,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줄고 있는데 감소폭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홀로 자영업자도 많이 감소했다는데요. 누구 고용하는 사람 없이 혼자 앉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1년 전보다 10만 2천 명이 줄어서 소비 부진으로 가게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그래요. 큰 식당이나 큰 사업장은 문을 닫아도 나중에 닫습니다. 버틸 여력이 좀 더 돼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주머니 혼자 담배 파는 조그만한 가게라든가 길거리에서 노점상 부스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좀 혼자서 하는 조그만한 식당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는 쪽으로 내몰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누구나 가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가 지속해서 줄고 있어 지난 7월에 전년 대비 8만 명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도소매업 및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에 보면 40대 취업자 수가 33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때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40대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요. 실업자도 지금 17만 명이 늘었는데 작년보다도 4만 명이 더 늘어서 가계 경제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수준이고, 60대 취업자가 25만 명이 늘어났는데 노동시장 고령화에 경제 활력을 일련적으로 지금 되는 지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는 인구 감소와 폭염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쯤 되면 문재인이 국민 앞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지금 인적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당 정청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더럽게 건방지거나 죽기로 작정을 했거나 세 개 중에 한 개일 건데요. 제가 볼 때 죽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건방지면 이 정권의 그냥 타고난 특징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한번 밀어붙이겠다 하니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통계를 미리 알고 일요일 날 회의를 어제 소집을 했어요. 긴급 당정청 대책회의를 냈는데 이 자리에서 장하성, 김동연은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하성이고 김동연이고 그만하길 바래요. 김동연은 정권에 빌붙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한테 권한이 넘어오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빌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장하성이야 어차피 나중에 다 안고 가겠지만은 김동연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역의 종류는요, 부역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지 부역이 얼마나 정도가 깊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 그만둬야 당신의 책임이 떨어지는 거고, 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지금 이쯤 되면 내가 한국의 국방을 지킬 수 없다고 다 던지고 나와야지, 그 안에서 나중에 뭐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도 갈궜다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책임을 통과한다면서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6% 늘리고, 그리고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집행 및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규제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의 투자를 계속하겠다면서 최근 고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기인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참 끝도 없이 인구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감소가 심해질 건데, 그럼 이 정권은 앞으로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부분을 우리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력 산업의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권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이 고용난을 다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담고 있는 문제들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고요. 자,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은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 세 가지 축은 계속 밀고 가겠다. 그리고 장하성도 상용 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거다 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할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이 머릿속을 보면 이 고용 악화, 고용 재난에 대한 부분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은 이 말만 하고 별 말 없이 빠져나갔다는데, 김동연이한테 무슨 목숨을 걸고
있듯이 재벌이나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동연은 좀 덜한 부역자고 장하성은 주도하는 부역자입니다. 좀 덜한 부역자한테 고용 재앙이 해결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들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요, 이런 것들이 문재인의 규제 완화라고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인터넷 은행이나 입국장애 면세점이나 원격 의료 해주면 고용 재난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저도 반대하지만 해주겠습니다. 그걸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자,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장하성 인사 조치하라. 당정청 회의는 쇼통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을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라고 발표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재인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잘못이 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정책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인적 청산, 장하성, 김동연 등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비토를 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원격 의료는 협조해주고 인터넷 은행은 협조해주고 입국장 면세점은 협조해주겠다. 그러면 한국당 너네들도 똑같이 부역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 하고 그걸 인적 정리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 정권이 보수 쪽에 구미에 맞는 걸 던지는 것도 협조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가는 자기 기조를 고치지 않는데 한마디로 보수 쪽에서 요구해오던 몇 가지 상황을 저들도 뜯어먹을 게 있는지 그걸 갖다가 같은 말로 이제 주장해 준다고 해서 이 정권에 대해 협조해주고 그거는 법으로 9월 국회에서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지금 문제는 이 정권이 일부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각 교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전 보수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들이 가져온 보편적인 틀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일반 전원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이전 다른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특별한 선민의식, 즉 자신들과 과거 정권은 다르다는 구별지음이 이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한마디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모양을 띠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와중에도 거의 이제 다 무너졌어요. 전쟁 같으면 독일군이 소련군한테 지금 큰 전쟁에서 다져서 탱크가 거의 다 박살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추위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살려고 이제 서쪽으로 후퇴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곧 모스크바를 점령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뽕을 맞아도 단단히 잘못 맞아가지고 이 머릿속에 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현 정권의 지금 핵심들한테 있어요. 이게 경제정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북 정책에도 있고 대미 정책에도 있고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있고 대중국 정책, 대일본 정책에도 있고 외교 안보에도 그대로 박혀 있고 또 대사회 정책에도 그대로 박혀 있고 부패 척결에도 그런 사고들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2부에서
이 정권의 시금방짐의 구체적인 형태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요, 국민을 위해서 한마디로 시금방짐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권을 할 때 이런 이념이나 칼라를 가지고 집권을 했지만은 그래도 집권해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일단 국가나 국민부터 좀 살리고 보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고집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고집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과거의 운동권들이 학생회를 장악할 때 가졌던 시각, 대중은 개돼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끌고 가야 된다. 소수의 선민들이 선택된 훌륭한 사람들이 대중을 계몽해야 된다라는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